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4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특집 뉴스 인사이드에서는 6.4 지방선거의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선거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창원대 교수이신 이호영 경남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6.4 지방선거 운동 과정을 밀착 취재한 MBN 강진우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선거 결과를 총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 기자, 네. 이번 선거 결과 시청자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하신다면. 네, 우선 경남도지사는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인 김경수 새정치연합 후보를 22% 이상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변은 도교육감 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진보 성향의 박종훈 후보가 현직 교육감인 고영진 후보를 누르고 교육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이 대약진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18개 시군 중에 무소속이 3곳, 야당이 1곳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선거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죠. 먼저 도지사 선거,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후보가 이겼다, 크게 이겼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남도지사 선거는 야권 후보들이 현직 도지사를 누르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도지사의 독주를 얼마만큼 견제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었는데요. 예상했듯이 선거 기간 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는 차점자인 김경수 후보보다 많게는 40% 이상 앞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뚜껑을 열어보니까 김경수 후보를 22.8% 차이로 눌렀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경수 후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선거를 표방하면서 야권 새정치연합의 존재감을 가시했고요. 그리고 김경수 후보 본인의 인지도도 그만큼 올렸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진보 정당의 자존심을 걸고 출마한 우리 통진당의 강병기 후보는 지금 현재 당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당의 어려움 때문에 TV 토론회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고배를 마시는 그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현지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을 거고, 김경수 후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야권의 대표적인 정치인, 경남을 대표하는 야권 정치인, 이렇게 어떤 자리매김을 했다. 강병기 후보는 통합진보당의 전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도지사 후보로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다음이 아마 가장 의외의 결과일 수도 있고 또 가장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박종훈 후보, 도교육감의 박종훈 후보가 당선됐다. 이 부분도 상당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중 가장 큰 이변은 도교육감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영진 현 교육감을 누르고 진보 성향의 박종훈 후보가 도교육감에 당선됐다는 건데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또 간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 2달 전만 하더라도 고영진 현직 교육감이 당선되는 것은 기정사실화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3월 30일부터 보름 사이에 고영진 후보의 처가 있는 진주 외구에서 폭력 사건으로 학생이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5일 후에 세월호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국민적 정서나 지역 정서가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학교나 정부는 필요가 없다 라는 여론이 일었고요. 그래서 그런 비난이나 그런 여론 속에서 현직 교육감인 고영진 후보가 자유로울 수는 없었고요. 이와 반대로 9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인정하는 박종훈 후보가 당선되는데 큰 역할 아닌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광역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기초단체장 선거, 네. 지난 선거와 좀 다른 특징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이 약진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 중에 무소속 후보가 3곳,
그러니까 경남 사천과 의령, 하동 세 곳에서만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고요. 새정치연합은 김맹곤 시장이 당선되는 선에서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본다면 그 무소속으로 당선된 3명 중에는 3명은 이미 모두가 새누리당 그 성향을 가진 후보들이고, 이 중 2명은 벌써 다시 입당을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그 김해 시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누리당이 독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가 이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네. 상당히 지난 선거에 비교한다면 이 야권 또는 무소속 전멸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새누리당의 압승인데, 이 부분도 예상은 못했던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강력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가 10대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10대가 의원이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전부 55명인데요. 55명인데 이번에는 무소속 2명, 사천과 고성 무소속 2명과 그리고 노동당의 여영국 의원을 빼고는 모두가 새누리당 의원으로 채워졌습니다. 지난 9대 선거 때는 비례대표 4명을 포함해서 모두가 59명이 의정활동을 수행했는데요. 이 중 민주노동당 등 야권 의원이 12명, 무소속이 5명이 있어서 이제 여당과 새누리당을 견제했지만, 올해는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단체장인 홍준표 도지사 새누리당,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단체장을 견제해야 될 의회, 광역의회도 새누리당.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불안감도 드는 게 사실이고요. 도지사뿐만 아니라 이제 이 도정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될 의회까지도 새누리당 일색으로 채워주면서 이제 그 야권의 목소리라든지 야권을 지지하는 그 도민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강 기자가 이번 선거 취재하면서 지난 다른 선거와 비교했을 때 뭐라 그럴까요? 이번 6.4 지방선거만의 특징이라 그럴까요? 네. 뭐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세월호 여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제 조용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산무 운동, 이제 로고송이 없고 유세차가 없고 동원되는 인원이 없이 조용하게 치러지는 선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선거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일부 후보들이나 지지자들이 있었긴 했지만, 이 세월호의 여파를 덮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SNS를 활용한 선거 활동이 시작됐는데요. 페이스북이나 카톡, 이제 밴드 같은 이런 오프라인을 떠나서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또 특히 보도 자료까지 배포하는 정도의 온라인 선거가 한창으로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법 위반 사례가 급증했는데요. 이번엔 경남도 선관위에 적발된 탈불법 선거 운동은 모두 346건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선거보다 무려 50% 이상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이 이제 완전히 뿌리를 내린 것 같다. 두 번째가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 분석은 제대로 안 됐지만 선거법 위반이 급증했다. 또 하나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선거 운동 형태가 좀 바뀌었다. 이게 특징이다. 네. 교수님, 금방도 이 강진우 기자가 세월호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 좀 시끄럽고 북적북적한 이런 선거 운동이 아니라 조용한 선거 운동, 이게 여야가 표방했고 또 후보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이 정책 선거의 중요성은 더 커진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유권자들은 선택할 때 더 많은 참고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가 특별히 굉장히 조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바람직하다. 예, 그렇게 동원되고 시끄러운 로고성 털고 그리고 실제 자원봉사자가 아닌 인건비를 주는 선거 운동원들이 나서서 어색한 춤을 추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도 많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죄송합니다. 좀 조용한 선거가 오히려 유권자들이 차분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선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후보자들의 공약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권자들이 좀 자주 접하고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정책 선거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된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만 결과는 유감스럽게도 정책 선거는 실종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답지 않은 선거로 치러지고 있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가 20년이 이제 지나서 어느 정도 성숙될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만은도 아직도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중앙정치의 어떤 슬로건이나 여기에 지방선거가 매몰돼 버리고 아직도 지역주의라든지 아직도 무슨 이념주의라든지 이런 선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지방선거는 무엇보다도 우리 유권자들의 우리 경남도민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결정하는 우리의 대리인, 우리의 위임자들, 일꾼들 뽑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치의 어떤 이슈나 이런 정쟁, 대결보다도 어느 후보가 나의 하루하루의 뭐 교통 정책이라든지 쓰레기를 치워준다든지 우리 자식들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내걸고 또 그런 추진 능력이 있는지 이걸 보는 것이 지방선거의 목적인데 아쉽게도 이번 선거도 예외 없이 그런 것에서 한참 먼 정책 선거라고 보기는 힘든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사 지방선거가 우리 지역민의 삶,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체적 공약에 대한 평가로 나가지 못했다. 큰 매크로한 어떤 정치 지형에서 이 당을 선택하냐 저 당을 선택하냐라고 하는 중앙 정치에 예속된 현상을 보여준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네. 사실은 이 경남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정책 선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준비도 해오셨는데 어떤 것들을 해오신지 간략히 소개를 하신다면. 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 건 아니고요. 뭐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하는 활동 중에 하나로서 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린다면은 우선 앞으로 경남도지사가 해야 할 어떤 그 정책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10대 정책 어젠다를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해서 도지사 후보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난 4년 전에 이제 그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현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과연 얼마나 유권자들하고 맺은 약속을 잘 지켰는지 그 공약 이행 평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보도해 드렸고 다음으로는 이번 이제 육사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남도지사 후보들하고 또 도교육감 후보 그리고 창원시장 후보들의 매니페스토 10대 임기 내 공약과 그다음에 5대 중장기 공약을 제출받아서 그 공약을 분석해서 평가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은 이제 앞으로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걸고 지킬 것인가 여기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공약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내건 공약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따져보지 않고 앞으로의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우리가 믿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앞으로의 약속도 잘 지킨다는 것은 우리 상식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평가한 임기 말 현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유권자들이 항상 좀 따져보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공약을 이행을 잘한 후보자가 재출마한 경우에는 그런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공약 이행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것이 연결되는 그래서 정책 선거로 선순환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교수님 바람대로 이제 각 후보들이 출마할 때 내건 공약들 뭐 여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이 공약을 과연 지키느냐 이건 임기 말에 가서 다시 평가를 했을 때 제대로 못 지켰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네. 그렇다면은 뭐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우리 이 당선자들 주요한 당선자들의 어떤 공약 평가 지금 해보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도지사 당선자인 홍준표 후보 공약을 우리 매니페스토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예, 홍준표 당선자의 이제 매니페스토 임기 내 10대 핵심 공약과 5대 중장기 공약을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체로 그 홍준표 당선자의 공약은 뭐 공약의 재원이라든지 추진 기간이라든지
또 추진 방법 등이 뭐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공약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사업 예산이라든지 추진 방법과 기간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좀 세밀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요, 핵심 제1공약인 안전한 경남 공약이 있습니다. 이 공약은 예산 계획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공약 추진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CCTV를 갖다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대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뭐 대강 추정을 해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그런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신속히 보완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선거. 네,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구도가 팽팽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후보들이 또 나서서 공약을 제시했었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더 충실한 공약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박정훈 후보가 당선됐으니까 박정훈 후보의 공약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뭐 다행스럽게도 교육감 후보들이 이제 제출한 매니페스토 공약은 내용이 꽤 알찼습니다. 충실했고 상대적으로 박정훈 당선자의 공약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목표라든지 뭐 선정 이유라든지 추진 기간, 뭐 재원 조달 방법 이런 것들이 꽤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이렇게 준비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박정훈 후보도 좀 더 상세하게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우선 전체 공약의 규모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남도 교육청의 예산이 1년에 한 4조 5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내 10대 공약 사업비의 총액이 약 한 뭐 400억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전체 예산의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거대한 개발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교육감의 공약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약만이 좋은 공약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의 세부 내용을 또 들여다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박종훈 당선자의 제1 핵심 공약인 학교 폭력 제로, 학생 안전은 학교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공약이 대표적인 공약인데요. 지금 아마 세월호 참사 여파로 모든 후보들이 안전에 대한 공약들을 이제 경쟁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역시 박종훈 당선자도 제1 공약이 안전 공약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예산이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남 도내의 그 초중등 고등학교의 그 학교 수라든지 또 이런 연계 사업들의 규모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뭐 상식적으로 추계만 해봐도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 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가 시작되면은 전체 공약의 추진 계획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게 우리 창원시장 후보들. 상당히 그 공약이 제시됐을 때도 좀 부실한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창원시장 후보들 공약, 특히 이제 우리 당선자이신 안상수 후보 공약 중심으로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유감스럽게도 이 안상수 후보는 저희들의 공약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었고요. 가장 유력한 또 집권 여당의 후보가 또 매니페스토 실천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요청한 매니페스토 공약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던가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제출을 뭐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차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이나 뭐 실행 가능한 매니페스토 정책들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요? 글쎄요, 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점들이 이제 바뀌어야 될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 가능성 유무에 상관없이 유권자들과 맺은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우리 정치인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이 하루빨리 되어야 또 정책 선거 또 선거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정책 선거, 매니페스토 운동의 관점뿐만 아니라 이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선거법에 정한 법정 토론회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유달리 토론회 거부 사례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강진우 기자, 이번에 보면은 이제 여러 곳에서 법정 토론회도 거부했고 초청 토론회는 당연히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특별히 많았던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례를 좀 열거해 보면요. 그 홍준표 후보는 강병기 통진당 후보와는 그 토론을 못하겠다. 정부가 이 당을 해산하는 청구를 내놓은 상태에서 자신이 이 당의 후보와 토론을 하면 이제 자기의 공적인 기능이 약해진다. 뭐 이런 뜻으로 토론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거제시장, 현재 거제시장이나 혹은 양산시장, 김해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법정 토론회뿐만 아니라 초청 토론회도 거부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TV 토론회를 거부하신 분들은 모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위에 있기 때문에 토론회를 해봤자 상대 후보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정 토론회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 후보들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교수님 매니페스토뿐만 아니라 이 유권자에 대한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 정책을 알리고 또 내 공약을 설명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이제 미디어 선거의 중요성은 날로 이제 증가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와 같이 이제 세월호 참사로 해서 모든 정치 일정이 지연되고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이런 상황에서는 미디어 선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TV 토론이 주는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TV 토론회는 오히려 확대되고 또 활성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후보가 어떤 개인적인 소신이나 또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이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안 한다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사라져야 할 저는 구패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또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강진우 기자, 이 법정 토론회 같은 경우는 선거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초청 대상이 되는 후보는 참석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석을 안 했을 경우에 벌칙이 없나요? 이 벌칙은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받은 선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관위로부터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400만 원이라는 것이 너무 작다라는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강제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토론회를 거부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선거를 거부하는 현상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이런 이제 법정 토론회를 거부하면 과태료라도 받을 수 있지만 초청 토론회, 언론사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해서 벌어지는 토론회는 아예 무시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혹은 토론회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기존에 지금 선거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즉 후보 등록도 선거일에 촉박해서 되도록 되어 있고 선거운동 기간도 굉장히 짧고 이러다 보니까 후보자들 입장에서도 수많은 토론회에 불려나가지고 그 토론회 준비하고 시간을 뺏기는 것도 상당 부담이라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 차제에 선거법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거일 훨씬 이전에 한 90일 전에 모든 후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아예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 후보가 결정이 안 되면 뭐 여기에 대해서 미디어 선거든 정책 선거든 공약이든 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바꿔서 후보 등록 기간을 상당히 앞에 선거일보다 최소한 90일 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해야 되고요. 그렇고 나면은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다음에 초점이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공약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슈가 옮겨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TV 토론이라든지 미디어 선거의 기회도 훨씬 많아지게 되고 또 후보의 부담은 한편으로는 늘어납니다. 한편으로는 또 적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미디어 선거가 활성화될 수가 있고요. 차제에 이제 또 이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굉장히 강화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같이 법정 선거 토론 한 번이 아니라 한 뭐 최소한 5번 이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강진우 기자가 말을 했지만 상당히 아이러니한 법정 토론회를 거부한 그 후보 다 당선됐다. 정책 선거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토론회에 안 나온 후보가 다 당선됐다. 결국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한다면 교수께서 주장하시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중요성, 유권자에게는 안 먹히는 거 아닌가. 유권자가 이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서의 정책은 별다른 이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는 이 공약이라든지 정책이 투표의 선택 기준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결과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아주 잘 받은 후보가 꼭 당선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방금 미디어 선거를 열심히 한 후보보다는 불참한 후보가 당선된 것이 지금 우리나라 선거 문화의 현주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또 선거 문화적인 문제, 선거 풍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언론의 보도 경향 이런 것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 유권자들은 선거에 관한 정보를 어디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가 하면 언론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 선거 때 보도 형태들을 보면은 경마식 보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어느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지 계속 거기에 수치의 싸움에 몰입되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공약이나 정책을 중심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할 기회가 굉장히 제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지금 이번 선거에서도 내건 후보들이 내건 공약들을 보면은 사실 제목만 제시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추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꼼꼼하게 따져서 유권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언론은 제가 찾아볼 수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결국은 공약이나 정책이나 미디어 선거나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깜깜이 선거가 되고 그냥 에이 하고 이렇게 한 줄로 쭉 끝난 이런 선거의 결과가 나와서 아까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언론이 반성할 부분 많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요. 근데 사실 저 매니페스토 운동이 뭐 유권자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닐 거고 매니페스토 운동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최소한 후보들 공직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지역을 위해서 또는 뭐 자기의 어떤 포부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매니페스토의 기본 이 정신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후보들이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만큼 이제 발전되고는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이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죠. 2006년도에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 때만 잠시 공약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은 선거 끝난 거 함께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뭐 사실이 현실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후보자들도 이제 공약을 만들 때 누가 지켜보고 있고 또 언론도 그것을 보도를 해주고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는구나를 이제 알고 좀 더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특히 당선자들은 이제 지자체 현단체장들의 임기말 평가를 해보면은 공약을 관리하는 추진 담당 부서를 다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공약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챙기고 있는 것이 큰 변화, 발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임기말 평가를 저희들과 같은 뭐 일개 시민사회단체가 시장, 군수, 도지사, 교육감 보고 당신들이 4년 전에 내건 약속을 얼마나 지키는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만 저희들에게 그걸 다 이렇게 몇몇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다 제출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 저는 상당히 정책 선거의 문화가 뭐 하나씩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지금과 같은 이런 이 분석 방송에 저 같은 사람을 또 초대해서 매니페스토 정책의 중요성을 또 언론에서 취급해 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유권자들과 함께 우리가 정책 선거의 필요성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선거 문화가 변화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싶은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매니페스토 시작된 게 8년.
두 번의 선거를 지방선거는 두 번을 거쳐왔고 이 사이에서 분명히 후보나 각 정당에서는 매니페스토의 중요성을 조금씩 알아가고 발전해 가고 있다. 결국 문제는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정당이라든가 과도한 정치적인 어떤 입장,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민감성이라 그럴까요? 어느 후보가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이 공약을 내거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 유권자들이 조금 더 민감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유권자의 과제, 숙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의 이제 정책 선거에 대한 뭐 참여나 관심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대학생들에게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그 자기 지역 그 자치단체장들이 어느 당에서 누가 출마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알아봤더니 거의 한 명도 제대로 답변한 학생이 없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대학생들이 정치적 무관심이 이 정도인데 일반 유권자들은 오죽하겠느냐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정치에 대한 어떤 냉소주의, 무관심 이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권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정책 선거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누구를 뽑을 때 반드시 선택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누구나 찍지는 뭐 않았으리라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었던 안 되었던 간에 임기가 시작되고 나면은 우리 유권자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시장이나 군수나 도지사나 교육감의 그 홈페이지에 내가 이런 이유로 해서 당신을 지지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내가 궁금하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유권자 운동을 나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글들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10명, 100명, 1000명 정도 이렇게 된다면은 유권자들의 참여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단체장들이 유권자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즉 정책 선거의 선순환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우리 유권자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내 지역에 내 일꾼이 누군가 또 이 사람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진우 기자, 선거 취재를 하면서 여러 곳을 다녀봤을 거고 또 여러 각급 선거에도 취재를 했을 건데 어떻습니까? 금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매니페스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 좀 느껴지는 게 있던가요? 교수님 말씀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선거 문화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이제 선거 현장에서 만나본 유권자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정치적인 무관심이 가장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 때문이더라도 후보들은 결국에는 이런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어떤 인기 영합주의 시계 그리고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같은 곳에서 이걸 검증하긴 하지만 이 검증이 결국에는 또 유권자들이 느끼거나 깨달는 데는 또 그만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실 솔직히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문제는 유권자의 무관심이다.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 공약을 가진 후보를 고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후보들은 유권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끊을 수 있는 것은 유권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네요. 예, 그렇죠. 유권자들이 관심 가진 원론입니다. 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의 변화도 또 동시에 이루어져야 같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기자 정리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이 선거 마쳤고 취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느꼈을 것 같은데 취재 기자로서 이번 선거 총평 마무리 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지방선거라는 게 사실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가장 상징적인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공동체 사회에서 나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진정성을 가진 지역의 일꾼,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회 활동을 하시고 정치 활동을 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느 순간
바깥에 계시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유명세를 등에 업고 당선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지역에서 지정선을 가지고 일했던 그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지역에서 살아가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박탈감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유권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그래서 진정성 있는 지역 전문가를 선출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매니페스토 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또 쌓이지 않습니까? 당선된 후보들이 실제로 임기 동안 제대로 하는지 뭐 이런 부분 과제로 주어지게 됐는데 앞으로 매니페스토 우리 실천본부 경남에서 하실 일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다른 분들은 다 쉬러 가는데 저희들은 다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앞서는데 우선 당선자들이 이제 후보 시절에 내건 공약들은 아무래도 이 구체성이나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자가 임기가 시작되면은 구체적인 예산이나 또 어떤 추진에 있어서 여러 지역적인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공약의 실제적인 추진 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4년 전에 그걸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제출 요청을 해서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또 언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리고요. 또 그것이 앞으로 이제 4년 후에 이분들이 얼마나 또 유권자의 약속을 잘 지켰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인 공약, 추진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또 평가하고 분석하는 일이 저희들 일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선자와 낙선자의 희비가 엇갈렸고 또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됐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희비도 엇갈렸을 것입니다. 이제 당선자에게 주어진 숙제는 선거운동을 할 때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임기 동안 얼마나 제대로 실천하느냐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에게도 숙제가 남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이 제대로 약속을 지키는지 감시하는 일입니다. 풀뿌린 민주주의는 4년에 한 번 하는 투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며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일꾼과 또 그 일꾼을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약속을 지키도록 감시하는 유권자들의 노력이 함께할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당선자들께 축하를, 낙선자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특집 뉴스 인사이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